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매매가 무려 5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오피스텔 과세책에 항상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과세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를 좀 밝히고 보도록 하죠. 파이낸셜 뉴스고요. 10월 27일 기사입니다. 기자분 성함이 성초롱 기자님이시네요.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없애고 볼게요. 서울과 경기의 올해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에도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글쎄 임대 수익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인데, 급등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때 가격이 이제 그냥 절대 금액이죠. 평당가로 하면 오피스텔이 더 비싼 경우 많아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을 대체 주거지로 선택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올해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28,2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8%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 매매는 13,918건, 경기 14,35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2%, 경기는 무려 64.4%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각각 40.5%와 29% 감소한 서울과 경기 아파트 매매와 대조된다. 왜 감소했을까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살 수가 없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나마 괜찮은 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새 끼고 사두는 거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저 새 끼고 사두는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아버리겠다는 게 바로 전세대출 규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시고 계시겠죠. 자, 특히 서울과 경기 모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매매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매매는 11,096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업무용으로 원래 쓰라고 한 건데, 이제 주거용으로도 이제 많이 세를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좀 투자 쪽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정말 아파트스러운 걸로 사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차라리 하셔야 돼요. 아파트라는 용어는 따로 있진 않고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전용 면적이 좀 커야 됩니다. 방 3개, 화장실 막 2개, 진짜 딱 봐도 그냥 뭐 이건 베란다만 없는 그냥 아파트인데 딱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용 40으로는 좀 힘들죠, 이게. 그래서 약간은 좀 여기에서 그냥 좀 묻지마 그냥 따라서 같이 사는 경우도 매수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냥 실제 사용할 건데 그냥 작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이런 것처럼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 31.7%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취득세 측면에서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 매매가 이점이 커서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소형 오피스텔 매매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형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물론 이제 세 잘 나오고 괜찮으면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괜찮긴 한데,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나줘야 되고, 저 시세 차익 나는 걸로 잘 투자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두 번에 딱 나왔을 때 적당히 매도 하셔가지고 차익 가져가시고 그걸로 계속 굴리셔야 됩니다. 자, 실제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지만 규제지역 1주택자는 주택 한 가구를 더 사들이면 8% 취득세 내야 되고, 뭐 하나 더 사면 뭐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취득세도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냥 오피스텔은 그냥 4.6%이긴 한데, 아주 간혹 가다가 과밀억제권 내 본점 소재지가 있는 법인이 안에 있는 물건을 또 취득해버리면은 취득세 중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그거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 과밀억제권 밖에다 놔두니까
취득세에 있어서는 좀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자, 경기도에서는 전용 60m 초과 오피스텔 매매 비중도 올해 25.9%로 높아졌다. 그렇죠. 큰 거예요, 아주 큰 거. 남양주, 별내, 위례, 광교, 고양, 삼성 등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다. 이제 절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 금액은 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자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 4분기 들어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0.74%, 경기도는 1.16% 상승했고 다방 관계자는 교통이 좋고 업무지구와 가까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거주 및 투자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 기사 내용만 보면 그냥 뭐 오피스텔 많이 사는 거 샀구만. 그냥 뭐 그런가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힌트를 좀 가져가시고 오피스텔 과세 체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정규 과정 준비하면서 다 정리하긴 했는데 뭐 이제 다 오픈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그래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오피스텔 과세 체계를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래서 양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취득세는 4.6%죠. 이 4.6%도 원래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워낙 주택이 막 8%, 12% 돼버리니까 그냥 그래도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되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과밀억 조건 내에 있는 경우에 또 과밀억 조건 내에 있는 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이거는 다 밖에 있는 걸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취득세는 요 정도 넘어가고요. 이제 보유세가 좀 약간 재밌는데, 보유세는 그냥 이제 처음에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쟁점이 요거예요. 자, 과연 이 종부세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종부세 대상이 될 거냐 안 되느냐, 요게 있는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종부세가. 이게 이제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주택분 재산세는 언제 부과되느냐? 특별한 말 없으면 다 업무용으로 가거든요. 자, 1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케이스. 2번. 본인이 주거용이라고 신청한 케이스. 이 두 가지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하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요게 되면은 종부세 대상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종부세 여기서 이제 카운트가 돼요, 이제 카운트가. 자, 여기서 카운트가 돼가지고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가주택에 조정지역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피스텔을 샀는데 해필 이걸 알고 봤더니 계속해서 이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종부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오피스텔 이거 해도 종부세 안 들어가니까 뭐 요거 고가주택 하나에 대해서 종부세만 내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종부세가 카운트가 되고 또 오피스텔을 조정대상 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정. 그래서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가요. 이 하나 때문에, 이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죠. 완전히 그냥.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자세하게 하는데. 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는 뭐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개인으로 사면 어떻게 돼요? 2년 미만 단기세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피하시려고 이제 법인으로 사야죠. 법인으로. 법인으로 사는 건 좋은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너무 자주 사고 팔고 하면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매매업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VAT 이슈가 생겨요. 이게 건물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만약에 빼놓고 팔아버렸다. 이제 그럼 골 때리는 거죠, 이제. 나중에라도 무슨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실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양도세에서. 주거용으로 하면은 양도세 주택수 그냥 포함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나 업무용 재산세 냈어. 나 업무용 재산세 냈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이 취득세, 보유세, 특히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요 종부세도 요 지방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여긴 여기까지고요. 양도세는 그냥 이거 하나만 봐, 하나만. 주거용으로 썼냐 안 썼냐. 주거용 쌌다 그러면 그냥 주택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 맞을 수 있고요. 비과세 안 될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아셔야 되고. 굉장히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오피스텔은 금액은 작은데, 제가 이제 저 녀석이 상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지? 주택으로 됐을 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상가 쪽으로 좀 투자하실 분들은 그게 뭐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꼬마 빌딩이 됐든, 건물이 됐든 다 좋은데, 처음에 좀 하실 때 좀 너무 큰 거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좀 처음에 좀 이렇게 감을 익히시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내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데, 이제 저기서 이제 어설프게 알거나 뭔가 잘못 들어가면은, 자기의 스텝이 완전 꼬일 수가 있어요. 언제 꼬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 이 A씨 같은 사람. A씨 같은 사람. 내가 고가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 딱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비과세 세팅을 해놨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니까 주택수 안 들어가겠지 하고 있다가 그냥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거용으로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 비과세가 좀 더러워져요.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 하나 비과세를 딱 세팅을 해놨는데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주거용으로 써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팔고 나서 추가 2년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최종 1주택 적용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2년 안에 갑자기 이거 팔아야 되는 상황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씨, 그럼 어떡하지? 업무용으로 바꾸자. 업무용으로 바꿔도 추가 2년 있어야 돼요. 어떡하지? 에이, 증여하자. 증여해도 2년 더 있어야 돼요. 증여를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좀 처음에 접근하시긴 좋지만 굉장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게 많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 거냐, 과세당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오피스텔 자체를 팔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얻어갈 게 없으면 잘 보지도 않는데, 아까 우리 사례에서 A씨 같은 사례 있었잖아요. 강남 뭐 고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고가주택을 뭐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오피스텔 차를 먼저 처분해버리고 2년 있다가 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업무용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놓고 고가주택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 명의로 된 저 오피스텔을 먼저 보겠죠. 세무공무원이라면, 저라면.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업무용으로 쓰는지 주거용으로 쓰는지 그거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면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떻게 전입신고 했는지, 그리고 뭐 주변 세무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수도 계량 양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거 다 보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실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거를 봤는데요. 이 사람들 전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쭈룩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호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쭈룩 보고. 그러면 분명히 업무용으로 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보는 거죠. 근데 마침 걔가 강남에 비싼 걸 팔았어. 그럼 딱 사이즈 나오잖아, 우리가. 그럼 이제 저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그냥 명의를 그냥 싹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법인으로 사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비과세를 꼭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비과세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사야 되는 거죠. 오늘 되게 인원분들에 비해서 채팅창이 엄청 조용한데요? 뭐 그냥 켜놓고만 계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5년 이상 법인은 취득세 괜찮긴 한데, 근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네, 괜찮습니다. 그런 말 안 드리냐면, 이게 사람이 동상이몽이에요. 저 5년 이상 법인이 휴면 법인이 있어요. 휴면 법인. 설립만 해놓고 활동 하나도 안 한 법인. 잠자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인정 안 해줘요.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좀 나중에 상가 가실 분들은 한 번씩 거치시면은 좀 좋은 아이템이긴 해요.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 하니까. 그렇지만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재산세는 완전 그냥 지방세 영역이고 양도세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종부세도 어차피 주택분 재산세에 따라서 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약간 좀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양도세로 가면 또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양쪽을 좀 다 챙기셔야 된다.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상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순수 상가. 뭐 그냥 빌딩 가셔도 되고요. 그냥 구분 상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인기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시겠죠?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절친분들 먼저 좀 드리고 여력이 되면 좀 나머지 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모집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광고 한번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하고 12월 이렇게 2달 동안 저하고 밴드에서 지지고 볶고 하자고요. 두 번째 기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볼 거예요. 양도세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안수남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안수남 세무사님이 이제 최근에 뭐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이 있는데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양도세 중과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그냥 계속 계시면 되고요. 혹시 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